네,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쯤 전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라는 기업의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피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단지 기업에서의 소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성장 정책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들이 꼭 기업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강의에서 첫 번째 한 내용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거는 과연 효율적이냐에 관한 거였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프레임워크는 나름 합리적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 지출을 늘리다 보면은 성장이 된다. 그런데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사회복지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생계비를 줄이면은 소비가 늘어나서 성장을 한다는 건데, 소비라는 말이 문재인 정부의 프레임워크 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책에. 아마도 진보 정부에서는 이 속물적인 소비라는 개념은 자기의 그 정책의 단어 속에 넣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실은 소비주도 성장이 맞고, 사실 소득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가 성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서 성장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동어 반복에 불과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개발연대 이후에 어떤 정부도 수출을 늘린다거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성장한다는 얘기를 했지, 소비를 늘려가지고 진작해가지고 성장한다는 관점은 그다지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 와서 바로 소비를 늘려가지고 성장한다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거죠. 물론 표현에 있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지만, 근데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툴들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들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 자체는 줄어들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새 식당 가보면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과거 같으면은 브레이크 타임에도 급여를 주면서 손님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그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한 거가 아니고 그냥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은 줄었다. 근데 실은 꼭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가보면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은 거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근로자의 소득은 늘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가처분 소득은 줄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수의 사업자가 영세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다지 효율적인 것도 아니었고, 학생들 중 일부는 과거는 알바 자리가 구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제 알바 자리 구하기 위해서도 줄을 서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다지 효율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그 세금 부분만큼은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의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를 줄여서 공공 일자리로 대체하는 거가 과연 소득 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이 차관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적인 정책의 툴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일 그런 식으로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이었다면 차라리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으로 가라는 겁니다. 일자리 늘리고 최저임금 규제하고 여러 가지 공공복지를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하지 말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라. 그러면은
정부가 선별해가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 사실 이미 정부 예산의 약 50%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까 하는 문제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50조 원을 정부가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택해서 정부가 원하는 복지를 공급해 왔던 건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 예를 들어 의무교육이라든가 몇 가지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그걸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50조 중에서 한 50조나 100조 정도만 정부가 선별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들한테 줘라. 그러면 그게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감소하게 돼가지고 복지 전달의 효율성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자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는 복지를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복지 서비스를 즐기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자에게도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부자한테도 복지 서비스가 가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갈 복지는 줄어든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전체 재정의 규모를 현재처럼 유지한다면은, 그렇지만 재정 규모가 늘어난다면은 저소득층에 갈 복지가 꼭 축소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한테 간다는 거가 불공평하다는 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자들은 그 기본소득을 받은 거에 반쯤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기본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의 훨씬 많은 부분들은 부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에서는 저는 찬성 측의 의견이 맞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매달 돈을 받으면 누가 일을 하겠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이 찬성 측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소득을 엄청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최저생활을 유지할 만한 정도를 주는 건데, 그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생활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근로할 의욕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측 주장하고는 달리 지금 현재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 가난을 위한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한테 주거 서비스를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살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직업이 없어야 공공 일자리를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민간 일자리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고, 또 직장이 없어야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에 의해서 자기의 그 직장이 드러나는 그 취업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이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 복지제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의무교육이라든가 뭐 이 공공 주거에 대한 서비스, 또 기초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놔두면서 또 기본소득을 하면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가고, 또 어떤 것들은 그대로 두고 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좋은 점이 정부의 셀렉션할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고 누가 차상위 계층이고 누가 기초생활을 지급해야 될 계층이고 10% 20%라는 이런 계단적인 거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데, 도무지 그 계단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무상급식 반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도무지 반으로 나눌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셀렉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지급해주고, 다만 기존의 복지제도 중에서 의무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 혹은 뭐 일부의 그 의료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일부러 아픈다거나 혹은 밥을 3그릇씩 먹는다거나 혹은 학교를 2-3군데씩 다닐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혹은 뭐 학교 무상으로 했더니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나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가 선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복지제도의 효율성은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미 제가 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소득으로 준 거에 50%가 다시 세금으로 환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주거복지 같은 분야에서도 주거복지를 일정 부분 해주는 대신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데서의 감면을 낮추게 되면은 결국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30만 원 정도를 매 1인당 주려고 그럴 때 한 190조 정도가 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의 경우는 반은 회수가 되고, 또 재산세 이런 데서 이 주거복지를 하는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 하는 등을 고려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없다. 왜 늘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없냐면은 이거는 디스트리뷰션의 문제지 무슨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찬성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선별적 현물복지는 불필요한 욕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청년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을 서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다 그러면 자기 부모가 자식들한테 주택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천천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별적 현물복지는 불필요한 복지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지급여 대상 선별 비용이 기본소득을 조달하는 비용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이미 우리나라 예산의 한 250조 정도가 복지에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복지급여 대상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서비스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부분에서. 예컨대 만일 그 250조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지만 한 20%, 50조쯤이 그런 선별하고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다면은 사실 조달 비용이 훨씬 그보다 적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선택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라든가 뭐 또 영유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별적인 현물 복지가 바람직하고 정부가 감독할 필요가 있겠지만, 선택 능력을 가진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훨씬 비용도 싸게 된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지 그러면 자꾸 공공부분이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할 거 없이 공공주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지 서비스에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공공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면은 경쟁이 없는데 정부가 과연 가장 소비자들이 편한 위치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뭐 혹시 거기 입주자가 없으면은 임대료를 깎아주면 될 것이고, 분양이 안 되면은 분양 가격을 깎아주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만들기 쉬운 곳, 공급하기 쉬운 곳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주거수당으로 주고 민간에서 공급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거수당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위치에 싼 값으로 공급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복지의 공급에서도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활용하는 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